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오늘은 의사 파업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시죠? 저희 뇌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동기를 모시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감염내과 의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좀 알고 계실 거는 같아요.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그 팩트, 어떤 통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많이 다뤘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요. 뭐 닥터 프렌즈라든지 뭐 우리 동네 산부인과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얘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심정인지 어떻게 좀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의대 정원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해서 의료를 할 의사를 만들려고 하고 한의사 분들께 의사 면허를 이제 지급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파업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인식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밥그릇 싸움 약간은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많아지니까 뭐 좋기는 하겠다. 왜냐면 당연히 이런 필수 의료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낙관적인 추측이죠. 그런 것들과 워낙에 의사들 돈 많이 벌지 않느냐, 피부 미용만 하고 돈 또 오르지 않았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 저희도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많이 있고, 지방에 근무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시니까 더 환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좀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외부에 계신 분들과도 하고 있고 내부에 계신 사람들과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하여튼 그 국민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댓글들을 제가 좀 많이 보는데, 국민들한테는 좋은 것밖에 없고 손해는 없는데 왜 이런 걸 반대하냐 라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기는 해요. 이게 정말로 국민들한테 손해가 없을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손해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의대생을 늘린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교육을 누가 하겠어요? 예과 2년에 본과 4년을 해야 되고, 이후에 인턴 과정, 뭐 전문의 과정 다 해야 되는데, 게다가 병원 수련을 하려면 결국 병원이 필요해요. 그 병원마다 각 과에 또 이제 교수님들이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의사만 필요합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인력들도 필요한데 그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공이면 또 장학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왜 손해가 없냐 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뭐 저는 감염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감염내과 의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의대 정원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감염내과 의사와 같은 필수 진료 인력 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신문 10답이라는데 왜 의대 증원이 필요합니까에 감염내과 전공자가 부족해서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말미에 의료진과 뭐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소통을 했었지?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는데, 감염내과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감염내과 의사를 뽑아야 된다 라고 정부에서 생각을 했으면 먼저 감염내과 의사가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과 전공의들이 감염내과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실제로 감염내과 의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가서 감염내과 의사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장애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감염내과를 하고 싶지만 못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가서 왜 못했는지, 뭐 대한감염학회나 학계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견들을 다 들어보아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해결책을 내야 되겠다, 각각의 해결책의 어떤 기대되는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그 정책을 추진을 나가는 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사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면 안 돼요. 의사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뉴스로만 몇 번 나오던 얘기가 현실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료계와의 얘기가 있었냐, 그런 거는 아니었던 거를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게 부족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할 때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의사수 늘려봤자 그걸 보조할 수 있는 다른 인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4,000명이 나온다, 혹은 뭐 한의사한테 면허를 줘서 의사 수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지방에 가고 필수과를 하실지가 정말로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폐교를 하고요, 왜 젊은 사람들은 계속 도시로 떠나게 되는 걸까요? 이건 결국에
그분들이 돈에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도시가 좀 더 일자리가 많고 인프라도 좋고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가 부족해서 지방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지방에 사람이 그냥 더 늘는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그냥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방에 간다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1차적인 사고방식이고, 만약에 도태된 사람들이 간다? 누가 그분들께 진료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사에 달린 리플들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더 이상 그런 필수 의료 인력의 배출을 미룰 수 없다. 지금 해도 10년 그 이상이 지나서 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는 그런 리플들을 볼 때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책을 추진해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10년 이상의 결과가 걸립니다. 즉, 이 정책의 성패는 10년이 지나서 나왔을 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즉 10년 뒤에 정책이 실패,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귀결이 돼도 이미 10년간 진행돼 있던 게 있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들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책을 추진할 때 더 철저하게 논의되고 고민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고려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의사지만 아플 때는 환자이기도 하고요. 또 지방에 정신과가 없어서 멀리서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지방 인프라가 좀 잘 구축이 되고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좀 분산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과 하고 싶어서 의대에 들어온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간에 마음을 꺾고 다른 과를 한다거나 혹은 끝까지 수련을 마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걸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골, 지방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그릇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밥그릇을 더 챙겨달라는 게 아니라 필수 의료라든지 좀 힘든 곳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정말로 이제 바이탈이 흔들리는 환자들, 그러니까 위급한 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환자실 병상을 많이 유지하면 좋겠죠. 문제는 그게 이제 손해가 된다는 그런 구조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들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개선을 좀 시켜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개선이 먼저 시급되어야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도가 될 것이지, 사람만 많이 늘린다고 거기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문득 궁금한 게 왜 감염내과, 소화기내과를 하셨는지, 또 왜 대학병원에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감염내과가 중증 폐혈증이나 이렇게 아주 중증의 상태에서 치료를 해서 완쾌돼서 나가는 그런 데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염내과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정말 깨끗하게 회복돼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데 굉장히 큰 보람을 느껴서 선택을 하게 됐고, 감염내과를 한 이상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개원을 해서 혼자 음압병실을 돌리면서 환자를 볼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감염내과를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았고, 우연찮게 이제 좋은 기회에 해당 병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찬가지로 내과가 멋있었어요. 그 인턴 때에는.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도 군의관을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지원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감염내과가 아니라 소화기내과를 전공을 하게 됐는데, 어렵게 살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로컬에 이제 나가서 이제 개원을 할 때 좀 유리한 과를 찾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정작 제가 전공을 하게 된 것은 간 쪽입니다. 이 간 쪽은 사실 바깥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끌어주신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는 거고, 큰 병원에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환자들한테는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일단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데도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필수과를 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건 의사 수가 없어서는 아니겠죠. 결국 그 역시도 어떤 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해도 적자니까 이런 과를 많이 만들지가 않습니다. 큰 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이국종 교수님,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뭘로 채우죠? 병원에서 푸드코트 운영하고 장례식장 운영하고 이런 부대 시설 운영하는 걸로 적자들을 메꾼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이국종 교수님도 병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 결국 싸우고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런 의료 현실들, 이런 좀 비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이 고쳐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파업에서 이런 것들도 좀 논의가 돼서 좀 조절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감염내과 의사가 부족하다. 그럼 감염내과 의사를 매년 50명씩 뽑아라. 이거는 정말 너무 고민 없이 나온 정책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염내과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감염내과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감염내과를 전공을 해도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내과는 특성상 그런 어떤 신종 감염병 진료도 담당하지만 병원의 감염 관리라든지 항생제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환자의 예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은 보험이나 이런 데서 그 가치를 책정을 해줘야 병원에서도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뭐 그런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도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병원에서도 최소 인력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뭔가 그런 것들을 전공하고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이런 특수한 상황,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만 이제 그런 사람은 필요로 한다.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 생각도 지금 전혀 되지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참 의사들이 정책, 트렌드에 되게 민감합니다. 예전에 실제로 뭐 산부인과 같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피과, 필수과인데 그게 이제 최고 인기과였던 때가 있고요. 피한성, 정제형, 마방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네, 정책이 이렇게 된다더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르르 바뀌고, 네, 얼마든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먼저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네, 다른 쪽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이제 또 궁금해 하실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병원 가면 막 대기 많이 하시고, 네, 의사들 맨날 힘들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 의사 수가 이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느끼는 부분인데, 나는 되게 많이 기다린다. 이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진료를 보는데 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자원이. 정말로 제가 이 큰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병원에서, 규모 있는 병원에서 저보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진료를 봐도 충분한 그런 질환들도 한 번 이제 큰 병원에서 CT를 찍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한 달, 두 달 이렇게 밀려가지고 간신히 오셔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0분의 3명이에요. 이때 초진 1명과 재진 2명을 대략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초진은 이제 여러 이제 자료들을 들고 오고, 제가 그걸 처음 보고, 제가 그거를 다 설명하고, 만약 그게 안 좋은 결과라면 위로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겠다, 인커리지를 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다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사실 3분 20초고 그거보다 더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의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사실 기다리게 되는,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많이 좀 밀리게 하는 그런 주범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최선을 다하려다 보니까 앞에 분한테 최선 다하고 뒤에 분한테도 최선 다하다 보면 그 뒤에 분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사 수가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환자의 배분 문제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또 이제 3분 진료 3분 20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여건이 된다면 좀 더 길게 보고 싶으신가요? 10분 이상 보고 싶죠. 왜 그러냐면 환자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환자랑이 라포를 쌓나오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분의 인생에 이제 조연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오다 사라지는 그런 엑스트라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을 챙겨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죠. 그 정도의 시간이 사실 저희도 부족하긴 한데, 그만큼 인간관계를 쌓지 않고 그냥 의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게요. 네. 환자분들만 그런 3분 진료에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의사들도 3분 진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돈독이 올라서 돈에 미쳐서 그렇게 3분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분배의 문제라든지, 혹은 그렇게 3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결국 참 저희도 이렇게 파업까지 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사람이 언제 힘든지 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큰 일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뭐 진료실에서 뭐 어떤 갈등 상황으로 해서 오셨을 때 여쭤보면, 그런 상황들은 무시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굉장히 화가 나서 1차적으로 뭐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의사 마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시받았다, 좀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당연히 이제 의사 직군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개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일방적 정책 추진에 또 한 번 분노하게 되고 결국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몰린 상태에서 파업에 임할 수밖에 없게 만든 환경에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되고 그런 환경에서 파업을 실제로 했을 때 마치 대화를 일방적으로 의사들이 안 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에 다시 한번 젊은 의사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현재 전공의들이 전부 파업에 참여하고 의과대 학생들도 참여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여러 이제 들려오는 그런 기사의 내용과 워딩과 또는 이제 거기에 달리는 답변들, 글들을 보고 굉장히 좀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공감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삭히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 원칙은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그냥 의사니까. 우리는 환자도 지켜야 되고 또 이제 지금 큰 뜻을 가지고 나가준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도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모든 교수님들께서도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나 어떻게든 필수 진료, 그러니까 항암 치료든 아니면 정말 이제 생명과 관련된 치료든 그런 것들은 차질은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진행이 되도록 발버둥을 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참 무겁고요. 정말 저희가 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바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사도 사람이고 코로나19가 처음 대구에서 집단 발발했을 때 어땠나요? 전국에 있는 350여 명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대구의 그런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두렵지만 갔던 거거든요. 이렇게 알아서 잘 하실 분들을 왜 자꾸 화나게 만들고 자극하시는지 정말 진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병원에 두고 파업을 하러 나가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착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들은 정말로 환자가 안 좋아지면 같이 괴로워하고 환자가 좋아지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그런 전공의들이 절대 다수인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두고 파업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대화 요청을 했을 때 왜 대화가 성사되지 않고 결국에는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 파업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그 의대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걸고 지금 파업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만큼 지금까지 그들이 담당했던 그리고 그들이 애환을 갖고 있던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열심히 하고 오라고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의 좀 마음이 좀 전달이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소에는 이런 정신과에 대한 오해나 편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의료계에 대한 오해나 편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